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한두 번 더 오르게 된다면 제일 큰 문제 세 가지 정도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요. 한두 번 더 오르지 않아도 터질 제일 큰 문제 세 가지가 한두 번 더 오르게 된다면 더 크게 터지거나 혹은 더 빠르게 터지거나 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 세 가지는 기준금리가 안 올라도 지금 터질 세 가지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경고했던 이야기예요. 뭐예요? 가계부채. 그래서 가계부채가 크기 때문에 지금 DSR이 부담이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1만 명이 100% DSR 100%를 넘어가고 295만 명이 70%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 450만 명은 61%의 DSR을 가지고 있습니다. 61.5%. 즉 버는 돈의 태반이 비소비 지출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 여기 100% 터집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이제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요. 부동산 이거는 한은이 알 바가 아니고 사실 한은에서는 물가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가계부채가 터질까 안 터질까를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연착륙 이런 거는 한은에서 노관심이고 아웃 오브 안중이고 한은에서 관심 있는 거는 가계부채 연착륙이에요. 가계부채가 터져서 경착륙을 하느냐 아니면 연착륙을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경제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가 경착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되니까 DSR 도입이 미국에서 2014년부터 됐죠. 그러니까 DSR도 어느 정도 돼서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더 대출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GDP 대비로는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터질 문제는 이번에 생겨난 건데 뭐 기업부채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요. 은행권, 금융권 문제.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11년에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터졌었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이유는 자금 확보 힘들고 또 부실채권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여기에 부실채권이 가계부채 부실도 있겠지만 PF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게 터진 게 2011년 저축은행 사태잖아요. 이번에 그 기미가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금고 이야기 많이 했고 저축은행 이야기 많이 했죠. 그거 사실 냅뒀으면 터지는 건데 정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0월 기사예요. 전국 새마을금고 76곳은 불안하고 12곳은 경영 개선 요구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자본 적정성 혹은 자산 건전성이 4등급 이하가 76곳이고 종합평가 4등급 이하가 12곳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라는 거고 그 전에 저기만 위험하냐?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4월 기사죠? 뭐라 그래요? 유동성 100% 이하 금고가 480곳이다. 이 당시에. 그리고 요 중에서 자 유동성 70%에서 100%인 금고가 359곳이고 70% 미만인 곳이 121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12%대 적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12% 이야기가 나왔죠. 저번에 요 기사를 한번 봤는데 자 지점마다 8에서 12%의 예적금 출시한다. 그리고 9% 특판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 근데 이 9% 특판이요 어떤 상황이냐? 새마을금고인데 아무리 그래도 9% 특판이라도 새마을금고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몰렸냐? 여기 보시면 99적금입니다. 99적금이 뭐냐? 연 9% 특판 상품인데 만기가 9개월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개 짧기 때문에 9%인데 완판이 빠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렇게 마련한 자금 저거보다 더 주지 않으면 9개월 뒤에 또 빠져나갈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대출금리보다 더 높죠? 웬만한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적금이에요. 그러면은 저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막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내주더라도 수익성이 별로 되진 않죠. 그런데도 왜 저렇게 하느냐? 당장 자금 마련해가지고 건전하다고 보여줘야지 빠져나가는 자금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자금 확보하도록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안 터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 저축은행권 최고금리 4.65%인데 은행권의 4.35%다. 최고금리라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걱정하셔야 될 게 뭐예요? 금융권 붕괴. 그러면 금융권이 붕괴가 되면요 돈이 멈춥니다. 시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마을금고나 뭐 저기 저축은행이나 한 4천만 원 넣어놨어. 이자 붙어가지고 한 4,2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에 5천만 원 미치니까 나는 손해본 거 없어.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5천만 원을 언제 받느냐? 바로 돌려주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서 꽤 시간이 걸려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금 자체가 완전히 묶여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두 번째로 터질 게 이제 금융권 위기가 터지면 첫 번째로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 붕괴가 금융권에 여파를 미쳤고 또 금융권에서 건설사의 돈을 또 안 빌려준다. PF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예금자들 돈이 완전히 묶여버리고 예금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손실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네 번째, 대출받을 곳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금융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대출받아요? 근데 대출을 100개를 내줄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 개 망해가지고 50개밖에 못 내줘요. 그러면 상위 50개만 자르겠죠. 그러면 하위 50명은 대부업이나 이런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터진 문제들은 워낙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줄도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혹은 중소기업 대출. 이게 엄청나게 늘었고 이들이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쇄 디폴트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된다. 크게 보면은 저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자영업 장난 아니죠. 심각하죠. 그래서 저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뭐예요?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게 될 경우 더 부실이 빠르게 드러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안 터질 일은 아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갑자기 막 2% 정도까지 막 내리지 않는 이상은 금방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 달러 상승, 대출 상승, 소득 감소, 자영업 폐업, 사회적 문제, 소비 감소, 긍정적인 점도 있나요? 현 위치에서요? 아니요. 긍정적인 게 왜 없어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이게 자산 감소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안 일어났지만 조만간 일어날 일이 뭐다? 디레버리징. 물론 이게 경제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크고 문제는 가계부채 부담이 큰데 그 돈이 어디 묶여 있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에 많이 묶여 있어요. 즉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다는 건요, 그 땅덩어리에, 그 건물 덩어리에 그 돈이 박혀 있다는 소리지 이게 소비나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소비 지출이 감소할 것이고, 물론 이 여파는 많이 겪을 겁니다. 디레버리징을 위기 없이 넘어간 나라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미국, 유럽도 다 위기를 겪고 넘어갔고 일본은 디레버리징 안 하려다가 30년 넘게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단계인 거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는 소비 지출 여러 개 늘어나죠. 소비 지출 여러 개 늘어나면은 이게 소비 활성화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 한탕주의나 포모증후군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핵심이죠. 한탕주의가 뭐냐면요, 엄밀하게 말해서 투자를 도박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탕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계획에 30살부터 투자해가지고 뭐 35세까지 내가 돈 엄청 벌어서 은퇴하겠다, 파이어족 되겠다, 이거 다 한탕주의예요. 파이어족이 외국에서 쓰는 파이어족이랑 우리나라에서 쓰는 파이어족이 의미가 달라요. 외국 파이어족은 그 전에 이렇게 꾸준히 막 그 재테크 어느 정도 하고 자산 열심히 근로소득 올려가지고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살겠다, 이게 파이어족인 거고, 우리나라는 조기 은퇴를 하겠다 파이어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명의 파이어족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가 잃는 거다. 그러니까 파이어족 되겠다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파이어족이 되는 거고, 한 10명의 파이어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불나방이 필요하다. 불나방은 파이어족 되겠다고 불 가까이 갔다가 파이어에 다 타버리죠. 그게 태반인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 사실 근로소득이요, 왜 불로소득으로 많이 벌면 안 되냐, 남 돈 버는 게 배 아파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청년층 어때요? 일 안 하려고 하죠. 잘 뽑히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청년층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거는 그냥 뭐 세대 차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고 오히려 60년 이상의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청년층 일 안 하니까 니들이 배고프지 않아 봐서 그래. 야 우리 나이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요즘 것들은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해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층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씩 벌면 뭐예요? 개미와 배짱이 설아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짱이는 띵까띵까 놀다가 겨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개미와 배짱이는 어때요?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동안 3천만원 모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띵까띵까 놀던 배짱이는 집값이 3억 올랐습니다. 이제 차이는 2억 7천 더 늘어났습니다. 배짱이는 나는 일 안 해도 불로소득으로 돈 벌 배짱이 있지 이러고 있는데 개미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개미친 세상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청년층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그게 상대적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쉽게 넘어서서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 번씩 꼭 경제위기 겪었어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 버블 경제 때 어땠어요? 돈이 돈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돈 빌려서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그 상황 자체가 미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라 저희가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야지 땅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져야지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떨어져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저렴한 임대료를 빌려줘도 건물주도 수익이 남고 그럼 건물주도 윈? 자영업자도 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시켜서 뭔가 떨어지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 거지. 그런 거고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부정적인 요소의 핵심은 부채로 인한 자산 거품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인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가는 거고 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발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